지난번에 그 소시오패스 뭐 나르시시스트 이 이야기가 네.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제 몰랐던 거, 네. 예, 큰 울림을 또 던져줘가지고 반향도 네. 되게 좋았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근데 관계 심리학이에요. 네. 이 또 책도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목이 왜 이렇게 길죠?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네. 관계 심리학에 묻다. 네. 힘들었던 이유, 네.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인간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하려는 사람들끼리 둘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가족도 이루고 또 사회도 이루고 공동체도 이뤘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싸우죠. 네, 그러한 근본 원인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싸우잖아요. 네, 그게 곧 이제 뭔가 관계에서 조금씩 비틀어졌을 때 네. 스파크가 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님 왜 우리가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네. 사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정말 좀 어둠이 좀 짙으신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그 안에 있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경우가 좀 훨씬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관계 심리학은 정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죠. 뭐 나르시시스트는 그냥 답이 없고 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들. 네, 관계 심리학을 굳이 네. 배워야 하는 이유, 네.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공교육 같은 거 배우고 할 때 되게 많은 과목 배우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착하게 행동해라, 뭐 겸손해라, 뭐 양보해라 네. 이 정도는 배웠는데 어디까지 착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관계도 본질상 배우는 겁니다. 관계가 그냥 저절로 맺어지고 저절로 그냥 사람 사는 세상 굴러가는 게 아니라 네, 배워야 된다고요. 네, 배워야 됩니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근데 이게 대인 관계가 많은 사람, 네. 뭐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MBTI 막 E인 사람들은 네, 당연히 만나는 사람도 많으니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대인 관계가 좀 좁은 사람,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사실요, 인간관계가 넓고 뭐 아주 많고 뭐 그런 거하고 사실 상관없이요. 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 또 소수의 사람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을 때도 필요한 어떤 지혜들이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측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 네, 사실 우리가 자기를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알라.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면서 자신을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보통 그런 시간들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점심 때 뭐 먹지? 네. 그리고 뭐 오후에 회의는 몇 시였지? 아까 그때 핫딜 나온 거 참 쿠폰 이거 5시까지 어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약간 정보에 대한 거 사실에 대한 질문들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 그렇죠. 오늘 축구 경기 몇 시였더라? 이런 것만 많지 실제로 나 자신에 대한 욕구나 열망이나 어떤 뭐 동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죠.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심지어 타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폭이 좁은 어떤 측면으로 살다 보면 네. 상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좁은 그릇으로 다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사람들에게 있을 때 되게 내가 뭔가 이분법적인 사고가 되게 강해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을 볼 때 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 편이야? 아니야?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니면 되게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보게 되는 이런 판단들이 좀 많을 수 있고 맞아요. 또 내가 뭔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나의 어떤 좀 중요한 키워드라면은 그걸 갖고 저 사람 게으르네?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을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게으른 거야? 이런 어떤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는 상대를 조금 더 넓고 깊게 보게 하는데 좀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과 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소위 교감할 수 있는 능력.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대화 뭐 법, 뭐 의사소통법 이런 거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실습도 해보시고. 네. 그거 되게 좋은 방향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호작용하고 좀 가깝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몇 가지 의사소통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런 부분을 내가 대화법을 써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터전 안에서 그 부분이 진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이해 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 상호작용 이렇게 네. 나눠서 배워야 된다는 어떤 측면은 크게 네. 세 가지인 거죠.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음. 타인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또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요즘 우리가 핫하다고 말하는 정서지능, 감성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지능. 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영역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이해, 타인 이해, 상호작용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뭐 대인관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부분 네. 이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네. 다들 좀 들으셔야겠네요. 거의 뭐 나는 자연이다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사시는 분은 아니라면 네, 사실 들으면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이 책 내용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간은 불안감이 있기에 네. 불안함이 있기에 서로 뭉치려고 하는 거다. 네.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사실 이게요, 실존주의자들은 인간만이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젤 같은 애들 이렇게 톰슨 가젤. 네, 그런 거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면은 막 사자가 막 쫓아오잖아요. 네. 그럼 가젤이 막 도망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하고요. 예. 또는 공포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인간도 만약에 이렇게 사바나를 걷고 있는데 사자가 쫓아온다. 그럼 인간도 막 도망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느끼는 감정 역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근데요. 한 마리가 벌써 잡혀먹었어요. 우리 가젤이 잡혀먹었는데 사자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자요. 네. 그럼 옆에서 가젤이 다 때로 뭉쳐 있잖아요. 네. 다 모여있으면 사자 몇 마리 정도는 해치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엄청나게 수가 많으니까. 예. 근데 사자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 위협이 실존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네. 앞으로 나중에 배부르니까. 그렇죠. 나중에 배고픈 건 나중에 일이고 네. 지금은 이제 실존하는 위협이 없으니까 그 옆에서 풀 뜯고 있습니다. 저기 배부른 사자가 옆에서 자고 있어도 네. 옆에서 풀을 뜯고 있죠. 있다. 풀 뜯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한 명이 잡혀 먹었다. 만약에 우리가 원시로 돌아갔을 때 한 명이 잡혀 먹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뭐 복수심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실존하지 않지만 언젠가 사자가 깨면 그리고 대신 배가 고파지면 우리 중에 한 명은 또 잡혀 먹을 거야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러한 토대 때문에 지금은 실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존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려는 경향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울과 불안을 조금 좀 쉽게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해해 보자면은 우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담고 있고요. 또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뭉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같이 함께 있어야. 그렇죠. 뭉치면 산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자로 아까 돌아가 본다면 사자도 아까 그 잡아먹었잖아요. 그러고서 사자는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게 보면 네네. 탐욕스럽지 않거든요. 네네. 자기 먹었으면 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자다. 우리가 한번 그 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젤을 잡아먹었어도 저기 또 물에 떨어져서 딱 잡아먹기 좋은 가젤이 하나 어슬렁거려요. 그럼 다른 사자가 걔를 잡아먹기 전에 빨리 가서 우리가 내가 잡아놔야 돼. 네, 쟁여놓거든요. 땅속에다 묻어놓고. 사람이라면. 네,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안 되면 김치 냉장고에도 넣어놓고. 안 되면 통장으로도 넣어놓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려는 경향성. 이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불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가지고 있는 불안의 거리들은 실제로 실존하지 않는 위협인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보면 사슴이라든지 뭐 가젤이라든지 뭐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실존하는 그런 공포가 있으면 되게 두려워하겠지만 그게 없으면 편안하게 그냥 뭐 현재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불안이라는 요소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 속에 우리는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안전 기지가 바로 인간 관계라고 하는 장입니다.
왜 우리 원시인들 보면 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막 춤도 추고 예. 막 노래도 부르고 네네네. 불도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 놀이이기도 하지만 뒤에서 은근히 숨어있는 하이에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인간이 때로 뭉쳐 있었을 때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 개별적인 개별자로 보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른 포유동물들은 이렇게 직립보행으로 막 다니지 않잖아요. 네. 침팬지도 잠깐 일었을 뿐이지 네. 네 발로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 내장 같은 곳은 엄청나게 허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피부도 얇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거의 약점을 보이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볼 땐 침팬지가 우리보다 뭐 그런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작은 거라. 근데 생각보다 악력이나 그런 거 보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런 요소들을 물리칠 수 있었나. 지금은 뭐 미사일도 있고 총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예전에는 뭐 동물들이 20마리 모이거나 30마리 모이면 우리는 100명 모이고 그리고 뭐 보통 동물들은 150마리가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침팬지도 한 30마리 다니는 거고 네. 보통 동물학자들도 100마리 이상이 모여있는 집단은 보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근데 인간은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 가보면 10,000명도 가고 네. 군사들도 막 10만 명이 가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적혀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적 경향은 상당히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쪽수로. 네. 그러니까 저기서 하이에나가 한 15마리 나타나더라도 인간은 여기서 100명, 200명이 있으니 네. 물리칠 수 있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불안이라는 기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했던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이제 불안감은 네.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사실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없으면 사회생활 하기도 되게 힘들어지고요. 네. 불안감이 있으니까 또 사람은 또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사실요, 불안하면요, 사람을 되게 찾아요. 불안함이 사람을 찾는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기자님, 왜 우리 아주 어린 시절로 가보면 중학교 1학년 때나 네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나 대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보면 예. 같은 동기들끼리 혹은 같은 동료들끼리 혹은 같은 친구들끼리 클래스메이트끼리 엄청 때로 뭉쳐 다니잖아요. 네. 왜? 1학년 때는 특히. 화장실도 같이 가고 막 뭣도 같이 하고 우리 다 같이 하자 함께 하자 막 때로 뭉쳐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저 3학년 형이 부를까 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네. 얼른 나와 좀 가까이 있는 공동체를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결성이 옅어질 때가 언제냐면 조금 내가 안정을 찾고 2학년, 3학년 올라가치면 적응하면 그쵸. 그 친구들하고만 같이 지내지 않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좀 놀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이러한 연합성, 집단의 공동체성은 훨씬 더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인사이드 아웃 혹시 2 보였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안이가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원은 없었는데. 네. 근데 아이 때는 사실 불안한 감정도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네. 커가면서 특히 사춘기 이후가 되면서 불안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우리네 모습이고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아, 불안한 감정이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네. 근데 또 과하면 이게 좀 심각해지는구나.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방어기제라고 하는 우리 여러 대처 양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뭐 되게 유능해 보이려고 하고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근데 그러한 내면의 어떤 틈을 뚫고 내려가 보면 그 밑에는 공허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네, 공허함. 그리고 공허함을 꽉 차 있는 안개 같은 요소가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자님 왜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장애로 나타났을 때 강박장애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선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그렇죠. 딱 맞추려고. 근데 그 강박이 되게 딱딱한 행동이잖아요. 예. 근데 불안이라는 건 약간 실체가 없는 감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딱딱한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가장 좀 연한 불안을 숨기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하죠. 왜 거기 보면 라일리가 청소년 때 보면 친구들하고도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생활에 내가 적응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 친구들은 멀리하고 그 친구한테 얼른 그쵸, 가서 그쵸. 내가 막 가서 잘 붙고 보이고. 내가 뭔가 거기서 단절될지도 몰라 내가 거기서 떨어질지도 몰라 이러니까 뭔가 되게 이기적으로 가는 것 같고 더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쵸. 막 그런 행동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불안이라고 하는 토대를 그런 틈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죠. 불안이라는 틈을 막으려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네. 그러게. 이게 사실 그 현대 사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강박장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시간 약속 틀렸을 때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왜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주변에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선 맞추고 네. 딱딱 이렇게 네. 열 맞춰서 딱 네. 이렇게 놔야 되고 막 이런 분들. 네. 그것도 이제 불안감에서 오는 거고 과할 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기자님 혹시 예전에 예. 콩쥐팥쥐라는 그 예, 동화 들어보면 동화. 네. 왜 콩쥐가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항아리를 뭐 이렇게 채우라고 물을 예, 뭐 그쵸, 채우나 그쵸.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두꺼비가 와서 그 항아리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두꺼비가 막을 수 있으면 예. 뭐 약간 헝겊이나 아니면 뭐 약간 그런 돌 같은 걸 어떻게 좀 잘 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두꺼비는 저게 뭔지인가 언제까지 저걸 막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좀 커서 이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음. 어쩌면 두꺼비는 우리 상상으로 두꺼비가 선한 마음으로 그 동화에서는 그랬지만 현실에서는 네, 네. 그냥 구멍만 있으면 메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멍만 있으면 메우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뚫려 있는 걸 못 보는. 그렇죠. 어질러져 있는 거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만 있으면 메우고 네.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무조건 정렬을 네. 시켜놔야 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직장 안에서도 너무나 큰 완벽주의 너무나 좀 100%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그쵸, 부분들은 다시 말해보면 불안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능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나마 지금은 조금 덜한데 한창 때는 이제 완벽주의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일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성과도 잘 났고 좋기는 한데 네. 와 이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저는 30대 중반쯤에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살면 나 40대 초반에 죽을 것 같다. 아. 근데 기자님 그런 네. 게 있어요. 제가 기자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더 나은 내가 되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장 그쵸. 발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쵸. 아마 그 부분 말고도 뭐가 있었을 것 같으냐면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걱정거리가 그런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토대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상사들 중에 직원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네, 완벽주의적인 네. 사람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불안이 좀 강한 사람이면 틈이 없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전에 왜 게임 같은 거 하고 어렸을 때 보면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막고 네. 뭣도 막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불을 다 틈을 막아놓고 네네네. 이제 밖에 있는 애는 괴물이 돼서 손 들어오면 우리는 막 이불을 다 막아놓던 그런 기억 있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불을 좀 다 막아놓는 그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틈타지 않게끔 진공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사를 아주 완벽하게 해놓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또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또 너무 또 심해지면은 안 되는데 네. 강박장애 있는 분들도 상담 많이 혹시 해보셨어요? 그럼요. 네. 무지무지 많죠. 어떻게 사실은- 풀어내야 돼?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편안하게 지내시오 뭐 이런 이야기는 해줄 텐데 그렇다고 네. 해서 막 그 강박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불안이라고 하는 토대가 있을 때는 처음에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한 환경. 안전한 환경.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다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라는 게 내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네. 밖에 상당히 좀 편안한 환경을 주고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그런 틈을 열어주는 것이 그 불안한 사람에게서는 1단계일 수 있어요. 환경 자체가 편안하고 환경 자체가 조금 릴렉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네. 불안이 조금 감소됩니다. 그래서 왜 보면 요즘 마음 챙김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교감신경을 부교감신경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불안이 조금 감소됐을 때, 그러니까 조금 불안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불안을 일으키는 사고라든지 또 불안 자체를 다루는 어떤 감정 이런 개입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교감신경이 이게 부교감신경하고 교감신경 어떻게 다른 거죠? 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네. 몸에는 우리가 명령해야 할 수 있는 게 있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기자님 왜 심장한테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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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이렇게만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자면 바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장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뛴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이거를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네네네. 땀 나는 거, 네. 동공이 커지는 거, 음. 이런 어떤 심장이 뛰는 거. 이걸 자율신경계라고 그러는데 네.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교감신경은 보통 불안할 때
그럴 때 굉장히 각성 방향으로 나타나고요. 부교감 신경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완되는 환경이 되었을 때 네. 조금 구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감신경이 좀 발동된다는 거는 내가 되게 전투 태세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고마 앞에 한 1시간 정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 빠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스트레스성에서 좀 긴장되는 요소거든요. 요거를 조금 빼주는 거, 부교감 신경을 우리가 갖는 거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균형하지 못한 어떤 삶을 조금 새롭게 만들어주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감 신경이 둘러싸여 있는데, 막 날이 서 있죠. 네, 뭐만 해도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댓글 막 날카롭게 달고 막. 네, 뭐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지금 흐름이 불멍, 뭐 캔들 보고, 뭐 부캐 만들고, 좀 안전하게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쉬어보고 ASMR 듣고 이러는 반응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교감신경들 스트레스에 조금 녹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불멍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 네, 그만큼 본인이 너무 날이 서 있다라는 네, 뜻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어떤 뭐 검사를 할 일이 좀 있었는데 이 교감 신경이 너무 세워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고 네, 옆에서 누가 툭 치면 빡 올라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많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나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또 너무 이완되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균형이 그래서 중요한 앞에 거죠. 막 사자랑 곰이 나타났는데 난 편하네 이러고 일단 그냥 잡아먹히는 거고. 네,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다. 네, 균형이 중요하죠. 근데 그러려면 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자기를 먼저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렇죠. 안전한 환경을 먼저 바탕을 두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좀 다룰 수 있는 것. 여기 책에다가도 좀 적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좋은 책입니다. 네. 제목이 길어서 그렇지. 네. 너와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관계 심리학에 묻다. 이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제목은? 아, 네. 편집장님하고 같이 아, 네. 예, 얘기해가지고요. 네.